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경상남도가 내달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9일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유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해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니까 감사 없이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 올해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결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와 시군으로부터 무상급식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교육청이 더 이상 급식을 무료로 지원할 수 없다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건데요. 물론 무상급식 문제는 현재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문제의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문제고, 그래서 주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여타복지의 일부분인가 하는 논란, 바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정치쟁점화돼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 문제가 있음에도 강행한 정치권이나 내가 한 약속이 아닐 뿐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무상급식 반대했으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사이에 멍드는 것은 우리 학생들 뿐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추워도 너무 추운 아침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춥습니다. 파카 벗으셨네요. 그래서. 예. 아까 입고 계셨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물론 스튜디오 안이 그렇게 춥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진짜 오늘 밖에서 잠깐이라도 서 있으면 막 네. 죽을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라고 하네요. 진짜 추워요. 실제 온도는 영하 7도. 네, 이렇게 추운 날 아침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카피는 도산과 전화. 도산? 네, 두 가지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또 무슨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산은 아니고요. 1938년 오늘 날짜에 도산 선생이 해방을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76년 오늘에는 미국에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한 날인데요. 오늘 첫 통화, 인류 최초 전화를 통한 메시지가 조수가 왓슨이었나 봐요. 예. 셜록 홈즈처럼 왓슨 이리로 와주게, 자네가 보고 싶어. 이 말이었다고 하네요. 네, 할 말이 없었군요.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는 가야 되는데 네. 아무 얘기나 한 거네요. 조수를 사랑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뉴스 어떤 거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제 인사청문회 얘기해보겠습니다. 유기준 유일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이 좀 두루뭉술이했는데요. 예고한 바대로 야당 특위위원들의 공세는 결국 수명 10개월짜리 시한부 겸직 장관 아니냐. 내년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됐습니다. 유기준 후보는 인사권자 권한이므로 해수부 현안 해결도 어려운데 그런 문제는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유일호 후보는 출마냐 불출마냐 여부보다는 일단 열심히 하겠다. 구체적인 답변은 두 분 다 피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위장 전입 문제 사죄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게 답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야당이 공격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여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의원 겸직 장관의 평균 임기가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10개월 내외였다. 그렇다면은 10개월 내에 대통령이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10개월 조금 넘어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데드라인은 내년 1월 14일입니다. 한 10개월 바라보고 이제 가는 그런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야당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10개월간만 최선을 다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 제안에 임기가 이러하니 무리다. 정중히 거절했어야 한다. 꼬집었는데요. 그럴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근데
이런 평균 낼 걸 내야지. 그러니까요. 야, 의원들이 장관 평균 10개월이다. 아, 그럼 장관은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 있습니다. 야당도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도 국회의원들 다 장관 11명씩이나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메르켈 총리의 어제 일본 얘기가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는 사실 주목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맞습니다. 김기종 사건 때문에. 사건 때문에 많은 이 소위 말하는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진짜 이 두 분이 그리고 사실 관리를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문제가 안 나왔다 이거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의원 출신의 뭐 인사청문회는 100% 패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김태호 지금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MB 정부 당시, 말에 총리 후보로 올라갔을 때요. 그렇죠. 의원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경남도지사 출신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청문회 통과 못하지 않았습니까? 실패, 낙마. 예,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두 분 다 관리를 잘한 그래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유기준 장관 후보는 어제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예. 유일호 장관 후보는 오늘 오전에 10시 정도에 10시경에 채택될 예정인데 오늘 10시에는 또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최초 제안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딴 김영란법 가까스로 통과되긴 했는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빠져 있고 이 누더기 법안이 돼 있다. 위헌 청구 지금 걸려 있고 그래서 참 본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좀 민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에 지금 뭐 이게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도산 선생 얘기했습니다만 무실력행 이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어떤 일이든 공리공론을 배척하고 참되고 성실히 힘써 행함. 이 흥사단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참 공리공론이 많다. 아직도 도산 선생의 이 사상이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자, 어제는 이제 어제 아침 요 시간 즈음, 요 시간 좀 지난 즈음이네요.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바로 이제 리퍼트 대사 병문안 달려가셨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행해서 한 10여 분의 이제 병문안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뭐 과하다 아니다 또 논란이 있던데 청와대에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뭐 백악관 옆 병원에 만약 우리 대사가 입원해 있다면 옆은 아니죠. 광화문과 신촌인데 터널 2개가 있습니다. 터널 2개 있는데 뭐 서울 시내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미 관계,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대통령으로 보여주었다 하는 의미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 강조하셨는데 요약하면 동병상련입니다. 2006년 당시에 박 대표 커터칼 피습과 닮은 꼴인 이 사고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똑같은 곳에서 이제 거의 유사한 수술과 치료를 이제 받으셨는데 리퍼트 대사에 같이 갑시다. 이거 우리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 미국 교민사회에서 의식개혁에 주력했던 도산 선생 강연마다 구호를 나가자 이렇게 3번 하셨대요. 이게 뭐냐 하면 나가자는 나라, 가정, 나 자신을 바로 세우자 이런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병문안 한미 관계에 좋은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김기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김기종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종북성, 친북성에 대한 수사가 좀 정신세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정신세계는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으니까 세계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정신 상태. 정신 상태죠. 아, 재밌는 얘기 많은데요. 이게 경찰 수사에서 진술입니다. 진술. 경찰이 전한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20세기의 민족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독재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북 성향 혹은 뭐 친북 성향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상당히 좀 북쪽에 경도돼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북이 뭐고 친북이 이거 사실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표현을 뭐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뭐 북을 따른다. 뭐 북과 친하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진술들도 이제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전 뒷부분에 이런 얘기들은 반정부 성향의 국민 일부가
이 음모론에 이제 좀 휘말려서 많이 또 한때 했던 이야기여서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좀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회의 국민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우리는 반식민지 사회고 뭐 북한은 뭐 자주국, 북한은 자주국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반식민지 사회다. 그랬죠. 이 사람은 80년대 이념적 성향이 딱 멈춘 이념적 화석이다. 라는 화석이다.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념적 화석 좋은데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있어요, 보면. 교수님 고상하세요. 저는 왜요? 퇴물운동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념적 화석이죠. 네. 이게 지금 쓸모없는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어떻게 이런 여야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얘기들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이 수사 결과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건 이제 수사 중이죠. 예. 일단 압수물 30여 건 중에 전문가가 검토한 바 한 10여 건이 이적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경찰이 이제 국가보안법을 거는 것을 아예 특정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반론도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볼 문제인데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이 더 시끄러워요. 종북 공방인데요. 그러니까 리포트 대사 병문안 전후에서 김무성 대표도 종북 좌파의 소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배후 세력을 명백히 색출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어제는 김무성 대표는 조금 이 종북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종북 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당국이 철저히 해야 하고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맞는 이런 얘기를 얘기 했고요. 아니에요? 근데? 또 어느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이번에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서 이런 세력이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말씀을 했어요.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 소리도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성토했습니다.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신을 종북 숙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반론할 수 있지만. 아니 근데 자꾸 이름이죠. 김기종이죠. 김기종. 김기종이 이 종북주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배후 세력이 있으면 밝혀야 되고 국가 연기가 있으면 밝혀야 되고 또 단독범으로 판명이 나면 단독범인 대로 이러한 또 유사한 있으면 더 자생적 외로운 늑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또 조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사회 사건 끔찍한 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2월 25일 명절 후에 도곡동 80대 할머니 피살 사건 용의자가 잡혔죠. 용의자가 피의자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60대 5년 전까지 9년간 이제 세입자로 살았던 60대 남성인데 이 DNA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아산경찰서 발표를 보면 남편과 별거 중인 30대 여성이 혼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해서 안매장했다. 이것도 참 자기 자식을 끔찍한 일이죠. 2013년 3월에는 여아, 또 지난해 8월에는 남아, 산부인과에서 낳은 딸, 또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 창고에서 낳은 아들 안매장한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뭐 가난해서 양육비 부담이 어려웠다. 또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두려웠다. 지인의 제보로 이제 3일에 구속이 됐는데요. 이 죄들을 다 어찌할지 사회사건 접할 때마다 암담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있어요? 네,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한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발명했는가 보니까 아내가 청각장애인이었다고 해요. 아내와 소통하고 싶어서. 근데 전화를 발명해요? 전화가 발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가 산물이 된 거죠.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야 모두 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할 것들은 없애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신사협정하고 무실력행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씨아의 근원 목소리 들 텐데요. 오늘 근원 목소리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정.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서울은 좀 부담되고 어디가 좋을까?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한번 가봐요.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초중고의 근린공원을 걸어서 누리고 서울이 가까워 출퇴근 걱정 없어요.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기대해도 좋겠죠? 4월 오픈 예정. 1800-7029. 한신 휴플러스 제일풍경채.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인데요. 여기에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올릴지 또 어떻게 올릴지, 그러니까 인상률과 인상 방법에 있어서는 여야 입장차가 있지만, 하지만 일단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래서 입법화까지는 좀 진통이 있다고 예상은 되지만 입법화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분이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비롯한 지금 현재의 전국 현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7.1% 그러니까 370원 정도 올리자. 5,580원이죠. 이렇게 좀 올려야 한다.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런 발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내수를 진작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당시에도요. 예.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 내수 시장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예.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고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내놓은 정책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만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이노믹스가 거꾸로 갔고 그래서 실패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월급 200만 원 이하가 무려 940만 명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이런 저임금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 활성화 어렵다. 이걸 인정한 것으로 보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정책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7%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 최저임금을 실질 생산성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순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상화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7%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저희는 이미 안을 제시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17년이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기업 이익과 또 가계 소득이 그 불균형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방법은 이제 당장 1만 원 이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 최저임금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시중노임 단가를 고시한 게 있거든요. 그게 시급 8,019원입니다. 예. 이것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가지고 민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끌어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은 이거는 거의 100% 소비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임금 수준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죠. 그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요. 네. 문제는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거는 좋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나 혹은 중소 영세업자들이 그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상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기업 지금 돈이 다 대기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노사가 번 돈의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갔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그 고용 부담금도 좀 내시고 예. 그리고 또 저 하청 계열화된 그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이 많기 때문에 예. 하청 계열화된 부분에 원하청 불공정 거래도 시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이런 종합적인 그런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지금 기업 측에 특히 자본 측에 다 집중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기업들이 나서서 임금 동결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예. 재고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 어떻게 이게 입법화가 돼가지고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 분위기를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입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 등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으로 법에 명시하는 거는 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경직시킬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지만은 지금 일체 논의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에 최저임금을 법에 명시하든 안 하든 최저임금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법률로 정하는 게 어렵다면은 법적 근거가 있는 시중노임 단가를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분명한 그 합의가 있어야 된다. 예.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우선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북주의자냐 아니냐, 배후 세력이 있느냐 없냐 이 논란부터 좀 짚어보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심 대표님 생각에는 김기종이 종북주의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은 정말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교관에 대한 그 야만적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제 그럼에도 리포트 미 대사가 아주 의연한 처신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런 것은 이런 우발적 사건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 참 비교가 됩니다. 그 피습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종북 세력과 배후를 거론을 했거든요.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의 협조 속에서 김기종 씨가 국회 행사에 참여한 사례를 들어서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논리라면은 이번 사건의 직접 발단인 민화협 행사를 주최한 그 민화협의 의장이 홍사덕 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홍사덕 의장은 테러 교사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야권을 종북 숙주로 몰아붙여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익을 우선하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기본 자세마저 결여돼 있다. 그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우방 국가의 대사가 겪은 불행한 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미 관계는 사실 이 문제로 별 타격을 받지는 않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미 양국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예. 한미 관계 굳건하다.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예? 한미 관계가 더욱더 굳건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차분하게 이번 사건은 사건대로 엄정한 수사를 하고 또 정부가 그동안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러 정부의 주요 외교관을 비롯한 인물들에 대한 경호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김기종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 문제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심 대표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종 씨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어떤 법부터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선우가 뒤바뀐 거라고 보고요. 예. 저희는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그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그게 형법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적용하면 될 일 아닌가. 다만 이제 청와대나 또 여당의 일부 일각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미리부터 예단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특정한 법 적용을 유무형으로 이렇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런 이제 정치권이 개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키고 또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게 될 거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테러 방지법을 만들자라는 여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러 방지법 여기 제정 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배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돌출적 행동에 의한 것인지 지금 조사 중인 상태인데요. 예. 만일 우발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테러 방지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테러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계엄령이 아닌 상황에도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헌과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테러 방지라는 의도를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국민 인권이라는 가치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마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듯이 이 대테러 방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번 리포트 대사 상당히 우리가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른바 과공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하게 우리가 좀 공손해지고 굉장히 미안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글쎄,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동맹국가의 외교관에 대한 이 폭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매우 놀라셨다고 저는 봅니다.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충격에서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좀 빨리 치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제 저는 정부 여당이 이게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라든지 또는 야권을 종북 숙주로 몰아간다든지 이런 말하자면 이 사건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과잉 대응한 것이 문제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런 좀 과잉 반응 같은 것도 연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취자가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네. 8103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인데 최저임금 인상하면 좋지만 한편에서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데 점점점이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저임금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특히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예. 저희도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가 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이제는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을 가장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고, 내수라는 건 결국 가계소득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지금 사내 유보금은 29배가 늘어서 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 총액이 730조 가까이 되고요. 예. 그동안에 실질임금 인상은 제로거든요. 그리고 임시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예. 그리고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도 어렵지만 이런 양극화 상태에서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갖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세 사업장이나 또는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 기업도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저임금 구조 하에서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수요도 창출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임금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고 예. 그것이 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당장의 부담은 정책적으로 많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우니까요. 우리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이 성함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오늘 왜 이러죠? 요새 말이에요. 다세대 주택 빌라가 뜬다. 네. 실제로 뜨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 빌라와 다세대 주택 매매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점은 이 부동산이 완전히 절정 지나고 다 뜨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빌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들어오는 건데 2월에 이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총 주택 거래량이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역대로 보면은 아파트도 그렇지만 전국 주택도 그러니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 연립 다세대도 합친 것도 역시 거래량으로는 2월 최고치를 찍었는데 포인트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봤더니 아파트 거래량, 그러니까 매매량에 비해서 연립 다세대라든가 단독 다가구가 훨씬 더 매매 거래량이 더 많이 늘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아한 겁니다. 왜 그렇지? 이게 부동산이 정말 풀리고 그러려면 아파트가 더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건데요. 오히려 이제 2월 전국 기준으로 봤더니 아파트는 작년 2월에 비해서 1.6% 이 매매 거래량이 이제 감소를 한 반면에 연립 다세대는 4.6% 늘었고 단독 다가구까지도 거의 1%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도권만 보면은요, 연립 다세대가 5.9%, 단독 다가구는 12%.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보면은 단독 다가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거래가 됐다, 매매가 됐다. 이래서 아니 왜 이렇지?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가장 통설은 이제 전세값이 요즘 뭐 미친 전세값이다. 그래서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 문제도 있고 이 사시는 분들은 그 동네를 떠나기가 좀 싫은 겁니다. 그렇죠. 직장도 있고 기존 생활권에 다들 머물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전세값이고 올려주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아예 이 빌라 쪽 다세대 주택으로 와서 봤더니 상대적으로 이제 매매가 좀 가능한 가격대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 다가구 다세대를 사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 눌러 앉자.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수요가 하나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지금 많이 거래되는 뭐 빌라나 다세대 단독 다가구를 보면은 한 1, 2억대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2억대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임대 수요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들어오는 게 아닌가. 요즘에 1억 그 은행에 넣어봤자 채 20만 원 뭐 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를 주자. 왜냐하면 2억대라고 하면 아무리 뭐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해도 이 위험은 적으니까요. 하락에 대한 그런 투자 수요도 많이 들어오는 곳 있다. 참 저도 이런 좀 신기한 현상입니다. 아직 부동산은 풀리지 않았는데 이 빌라나 연립 다세대 쪽에서 먼저 터졌다. 앞으로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손보험 말이에요. 이거 인기가 많은 모양인데 관련 규정이 바뀐다 그러죠? 네, 아직 뭐 확실히 바뀌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나아가야 왜냐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다 해야 됩니다. 병원 가야 되고 진료 받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쭉 철해가지고 보험사에 보내고 심사 거내면은 이제 보험금이 오는 이런 과정인데요. 앞으로 가입자들은 그냥 다 혜택 받고요. 모든 것들은 병원하고 이 보험회사하고 둘이 해라. 보험회사가 처리한 다음에 그 관련한 영수증 이런 것을 보험회사에 보내가지고 이 뭐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중간에 공적 영역이 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중간에 들어가서 과연 이 진료가 적당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준 심사. 뭐 지금 국민건강보험처럼 뭐 강하게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소비자들 편이 눕히고 병원들의 과잉 진료를 막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회사도 편하고 국민도 편한데 실손보험들은 고객들도 편한데 문제는 병원만 불편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병원은 이제 번거롭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면 괜히 이제 자기 검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엄연한 사적 영역이죠 말이죠. 이건 국민건강보험 아닌데 이런 것까지도 왜 나서냐 이런 건데 이제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게. 실손보험 가입자가 거의 뭐 2,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복합을 중복 가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2명 중에 1명이다. 이러니까 너무나 사적 영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 건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 가고 법률 바꾸고 이럴 때 또 병원 측, 보험사 측, 또 소비자 측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실손보험 때문에 과잉 진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특정 상품이긴 하지만 바카스 가격이 올라요. 짧게 말씀드리면 바카스가 두 종류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게 바카스 D, 편의점에서 파는 게 바카스 F인데요. 바카스 F는 일단 한번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약국에서 파는 바카스 D도 올린다고 합니다. 공급 가격이 한 10.8%, 10% 이상 올리니까 이제 우리 기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소백가는 한 600원쯤에 이제 4월 달부터 바카스를 지금 500원이거든요. 한 100원 정도. 이유가 있겠죠, 뭐. 예. 네, 뭐 그동안 한 6년간 안 올렸다는 거 또 항상 올리게 되면 6년간 안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회사측은 2009년 올리고 못 올렸다라는 거, 또 원재료 가격,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었다. 워낙 하나의 그 상징적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가격 얘기해 봤는데 이제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다이내믹해진 All New Tucson.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위에 젖은 출근길로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죠.